미국 주식시장하고 네.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고 같이 간대요. 그렇죠. 같이 가죠. 근데 그래요? 그게 오늘 몰랐네. 들어보니까 오늘 진짜 재밌어. 본인의 박사 논문이에요? 아니면 석사 논문이에요? 아니요.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네.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안 썼다는 거네. 아니요. 이제 지금 데이터 돌리고 있는데 그냥 논문 주제가 그쪽으로 좀 가고 있대요. 얼추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추 나왔대. 다시 말해주세요. 아. 미국의 미국 주식 시장하고 미국 주식 시장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동행하고 동행한다. 왜? 상당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네. 너무 재밌어. 이거를 좀 미국 주식시장과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 서울 부동산 가격? 네. 미국 주식시장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같이 간다. 네네. 인과성까지 네. 가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 상관관계는 많은 데서 높게 나오는데 그 아. 인과적인 그런 관계 검증이 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상관관계랑 네. 인과성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 중요한 건데. 네,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만말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경상소득이랑 비경상소득이 있는데 네. 경상은 이제 저희의 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고 비경상소득은 주로 자산 양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비경상의 세 꼭지가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인데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개미가 돼가지고 미국 주식을 많이 취득을 했고 그리고 환율도 그 당시 1,100원인데 지금 1,400원대고 갖고 있는 미국 주식들의 잔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0빌리언이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 1,400조가 100빌리언 넘었다가 지금 80빌리언으로 좀 내려왔는데 주가가 최근에 빠져가지고 140짜리? 예, 140조가 넘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1빌리언 10조입니다. 그래서 100비는 아니, 1빌리언이 1조 원. 죄송합니다. 10억부니까 1조 원인데 네, 맞아요. 근데 140조. 그 개인 네. 투자자들의 금액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처분 소득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한 번씩 집계하는 그 주식 양도소득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 주식 많이 올라갈 때마다 양도소득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 제 주제는 2019년 이전에는 미국 주식과의 상관성이랑 인과성이 거의 검증이 안 되지만 20년부터는 많이 잡혀가지고 특히 서울 전체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실거래 지수까지는 있거든요. 동남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 강남 3 더하기 강동구까지 동남권 하는 건데 그래서 강남 4구 실거래 지수가 아쉽지만은 제 여기 동남권까지만 쪼개줘가지고 저는 이제 특정 구까지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데이터가 저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대에 따른.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 미국 오르면 주식이 서울 아파트 오르면 오르고 서울 아파트 오른다. 네,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 오르고 근데 그게 왜 인과관계라 그래?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소득이 생기는 걸로 집을 사는 처분 거기 소득이 때문입니다. 늘어나서 그렇다? 네. 저희 결국은 주택은 소득으로 사는 건데 소득은 아까 경상 비경상이고 비경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미국 주식이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 주식 가격하고 또 원래 아파트 가격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 그런다는 네, 거죠. 한국 우리나라 주식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한국 주식으로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버신 분이 없는 것 같고 야 슬프다.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많아서 부동산도 아주 가격이 높으니까 아주 여유가 슬프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거든. 그렇긴 하죠. 저는 주변에 그렇긴 미국 하죠. 주식으로 제가 20년 개미는 없잖아요. 미국 주식하는 개미는 7월부터 없잖아. 그만뒀으니까 20년 7월부터 만났던 개인분들이 슬프다. 진짜 이제 슬프다. 자기 포트를 까면은 전반적으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플러스고 나는 주식했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국 주식 한국을 갖고 계신 분을 일단 다 물렸다고 해요. 다 물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분소득 마이너스인데 뭐 나는 마이너스야 계속. 나는 미국 주식 가져본 적도 없고 나를 보면 딱 맞네. 한국 주식 하면 다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비경상소득이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가상자산, 네네. 코인 같은 거. 네네. 진짜. 그 중에서 서학개미가 2020년부터 네. 집중 투자했던 미국 S&P의 주식들, 나스닥의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올라가더라. 네. 특히 서울의 고가로 가면 갈수록 고가로 가면 네. 갈수록 올라가더라. 근데 결론이 네. 너무 짜증난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코인으로 네. 대박 큰 돈 벌어가지고 네. 아니 가령 거기에서 뭐 20억 벌었다 그러면은 야 그걸로 야 그 저기 저 강남의 집 한 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확 들어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한꺼번에 갑자기 확 올라갔을 때 네. 나 20억 비트코인 20억 벌었어 하면서 그걸로 아파트 사러 간다 이랬더니 네. 그렇지. 현대 아파트 사러 간다. 그렇지. 말이야. 근데 20억 갖고 못 사.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 네. 지금은 못 사. 지금 못 사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들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을 하면서. 허탈하다 나는 진짜. 저거는 이제 장기 시계열 차트는 원래 좀 비슷하게 생겨먹거든요. 아. 네, 원래 이제 누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장기 시계열은 뭐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인과성을 돌렸을 때 그게 근데 아까 그게 지금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게 시간차. 네, 맞아요. 시간차가 어느 정도나 벌어지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됐는지 하고 보통 이제 2, 3개월 정도 되는 2, 것 3개월? 같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 피크 찍으면은 미국 증시가 고점이면은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말이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S&P가 한 10%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년 말에 어떤 생각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 정확히 말하면 2024년에 부동산 시장 고점은 예. 24년 아마 8월 5일 정도가 됩니다. 예. 그때가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마이너스 12% 기록을 할 정도의 그 블랙 먼데이스러운 예. 그런 하락이 있었고 막 보들이 거래해가지고 근데 7, 8월에 작년 여름에 좀 좋으면서 이제 올라갔었다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대출 규제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여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그 이후에 5,100까지 눌렸다가 이제 6,000까지 갔거든요. S&P가. S&P가 6,000까지 뿜었고 예. 코인도 제가 코인은 말씀 안 드렸지만 코인도 75,000불 77,000불에서 비트코인 기준. 비트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 음. 105,000불까지 가버리고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또 팍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렇지. 작년 말에 그 처분 소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태가 됐었습니다. 24년 4분기 기준으로는 다들 이제 굉장히 막 유포리아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막 유포리아. 이제 뭐 돈 많이 오고 미국 주식 그래서 24년 말에 그때 크게 본 사람들이 많았구나. 네, 그때 올해를 보면서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근데 제가 좀 쫄고 있었던 거는 근데 소득이 경상 비경상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이 있거든요. 자기 자본은 경상과 비경상으로 구성되지만 대출 있죠. 타인 자본이 대출인데 대출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올해 1월에 대출을 또 열게 되면은 경상 비경상과 대출이 합쳐져 가지고 1분기쯤에 조금 강세장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토어제 해제하고 뭐 등등 하면서 그게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아니사돈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반적인 가격 강세는 작년 4분기에 좀 극대화됐던 그 구매력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때 거. 비경상소득 그러니까 네. 코인 처분한 것 S&P 연말에 그냥 요거 처분하고 나는 그냥 아파트나 살란다 네. 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게 몇백 호만 추가로 유입돼도 그러네. 네, 그렇게 온 거고요. 그리고 질문이 이건데요. 네. 그래서 그럼 미장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진단 말인가요? 덜 오른다는 말이죠. 예, 지금 덜 오른다. 네, 지금 사실 주택 시장이 하락을 한 경우는 이제 뭐 하락의 정도도 있지만은 어쨌든 24년 4분기도 이제 살짝 미세하게 하락을 했었지만 그냥 횡보를 했고 아마 저도 뭐 4월부터는 좀 횡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네, 그거 왜냐하면 서울 올해 2월 3월에 좀 대출 데이터가 좀 튀었고 그 다음에 그 처분 소득이 증가한 걸 통해 가지고 주택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타깝지만 S&P는 어쨌든 고점 비 10% 조정 받았고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아니에요? 어떤 게요? 코인이. 그렇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 몰라서. 아니 지금 계속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잘 몰라서 물어보는 난 저는 이쪽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시차를 둔 게 올해 1분기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올해 1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니까 2분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자산 시장이 막 붕괴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는데요. 1Q 강세에 나오는 그런 영향이 짧게만 보더라도 그런 임팩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고 오히려 미국 증시 내려가면 거기서 뺀 돈으로 강남 부동산 매수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 이 말이고 이 네. 말이고 아, 그럴 수 있네. 그다음 말 그래서 뭐 그다음 말 그래서- 들어보세요. 네. 강남 부동산 팔아서 미국 주식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지. 네.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지. 역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 네. 아 이거 되게 날카로운데. 아, 네,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주식 미국 사지 주식 못하죠. 사는 분은 아주 희소합니다.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냥 반대쪽 아까 말한 네, 그쪽 그 역으로 것만 알아야 거꾸로도 되는구나. 뭐 하자면 할 수 있지만은 미 주식 시장 규모가 너무 커서 임팩이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실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주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죠. 아니 근데 하늘 너가 아파트 팔아서 주식한 저도 몇 안 그래요.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말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 빼고는 그 역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아 여기 지금 네. 정답이 올라왔어요. 하늘은 푸르고님이 이런 네. 식의 무당 토크하면 나락갑니다. 무당 토크하지 아니 마세요. 부담 토크는 아니야.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박사 논문 지금 통과될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멋있다. 눈이 번쩍뜨였어. 아니 저는 눈이 근데 제 번쩍뜨였어. 주변에 그 네. 서울 아파트 구매해서 가상 자산이랑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통해 가지고 첫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21, 2년부터 좀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 평소에도. 네. 그리고 또 코인 시장 크게 21년부터? 조정받으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었던 제일 중대한 이벤트가 루나테라 사태였는데 22년 5월에 그러니까 우리 그 고객이 사태가 후배잖아요. 터지고 네, 그러니까 6월에 좀 조정받았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거야 누님이. 뭘 못 들었다고? 그 루나나 나 뭐 루나테라가 테라나 우리 고택 후배라니까 걔가. 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코인으로 돈 벌어서 아파트 샀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를 들었다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언제? 21년 부터? 압구정 아파트 20억 얘기 내가 좀 전에 해줬는데 왜 그래? 아 그랬구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말 최경영 선생님 왜 저런지 모르- 자기랑 나랑 나이 차이별 나지도 않아요 게다가. 계속 내 누나라 그래야지. 아 그리고 요새는 그 화장품 인디벤처 엑시트하신 분들도 물밑에서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가 거의 4만 개 육박하는데 올리브영 같은데 입점하는 브랜드가 한 2,000개쯤 되거든요. 입점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한 300억대 정도, 그러니까 100억에서 300억대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M&A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지분을 이제 PSR 뭐 한 4-5배나 10배 사이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뭐 엑시트 할 때 내가 내 뭐 세금 다 우수리 다 빼고 뭐 한 100개 이상 아니면 300개 이상 받게 되면 나 엑시트 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팔려요. 네. 그럼 이분들이 맨 처음 하는 게 집을 사시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에 대한 매수 수요는 소득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비경상 소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된 것 같고요. 거꾸로 저도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나름 부부가 맞벌이로 소득을 일으킨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못 따라가는 경향이 그렇죠. 좀 많이 있어서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건전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거기로 금융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생산 자본으로 활용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미국 주식 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반면에 다른 전국 부동산 시장들은 전혀 뭐 그렇지가 않고 네네. 지금 완전 게다가 양극화돼 이제 있습니다. 가장 그 지금 가지고 오신 그래프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잖아요. 네네. 아 진짜 저거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갖고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뭐 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저 도시 주변에 뭔가 회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저 성장을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아니 그거는 뭐 이유는 뭘 못 되겠습니까? 나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저렇게 근데 망한 거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사는 20년, 21년에 주택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해질 때 네. 비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넘치는 그 시장을 맞춘 시행사들이 결국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수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된 거고요. 20년, 21년에 너무 많이 분양을 했고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 시장에 다 돈이 못 들어가니까 요거는 싸니까 이게 싼 맛에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 뭐 임대 수익으로 뭐 한 10%는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들어간 그리고 사람들 많았거든요. 결국은 돈이 시장에 막 넘쳐나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네. 여기에 혹 저기에 혹 이래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껴들었다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때
원수한테 추천하라는 3대 상품이 있었는데 원수한테 추천해라. 네. 괜찮다 원수한테 그거. 추천해라. 그게 지금 그거 괜찮다. 지식산업센터하고 예. 그다음 생활용 숙박시설 맞아. 생숙이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문제였어. 아파텔이라고 아파트형 아파텔. 오피스텔 이 그치. 3대 아파텔. 상품이거든요. 원래는 주택 시장에서 지역주택 원수한테 조합만 그렇게 추천하면 되는 지역주택 조합만 약간 원수한테 추천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지주택. 지금은, 그때 네. 지주택 망하니까. 지주택 이후에 3대장이 등장했고 그게 신 3대 원수 추천 대상이 지산, 생숙, 아파텔인데 지금은 지산이 제일 문제인 것이 그렇죠. 특히 이런 시장은 이제 분양권이 예를 들면 3억짜리 지산이면은 분양권은 3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지산을 사시는 분은 그게 준공되기 전에 프리미엄이 있을 때 처분을 팔았어야 해서 돼. 양도세를 벌 생각이었는데 20년, 21년에 분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23년과 24년에 입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 분양권 처분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잔금 문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작년 11월 정도 되니까 저축은행이 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3억짜리에 과거에는 80%까지 대출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50%만 해준다 막 50%. 이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최근에 3월달 기사들만 보셔도 지산 투자자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돌아가셨고. 극단적 선택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지산이 거의 완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지산이 현재 기준으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산을 분양하고 싶은 시행사에서는 분양대행사를 쓰지만 분양대행사로도 모자라가지고 중개사들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어놨는데 아니 이제 완공한 거? 네, 그렇죠. 그 수수료를 많이 줘요. 미분양 내 수수료를 정말 많이 많이 줘요. 줘요. 진짜 많이 부동산 줘요. 중개업소한테 네. 2-3천만 원 공인중개사에게 2-3천만 원을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막 팔아요, 막. 한 건만 팔면 그냥 그 한 건 팔면 월 다 충분하거든요. 진짜 사기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이제 신축 지산을 그렇게 팔면은 이제 기축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호구가 납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같은 호구가 프로세스는 걸리는 거지. 이제 아. 그렇게 들어가서 신축 지산을 고가에 사고 지산을 운영해 보면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최근에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준공됐던 이제 엄청 실평수가 높은 그런 지산들도 있었는데 평당 1,000인데 임차료는 평당 25,000원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캡레이시 정말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분은 그 이자비를 못 내다가 결국 경매로 가면은 경락은 65%로 되고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개하면서 이제 분양 대행 수수료는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꼬실 때 막 보통 이렇게 꼬시잖아요. 뭐 1년 동안 무슨 뭐 200만 원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니, 월세 200만 원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 누구든 들어와요. 우리 그러면 의뢰인이 그래가지고 그거 샀어요. 분양을 받았어. 10년 동안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니네가 그때 이거 임대케어 서비스 해준다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않았냐? 그런 거 해준다 그러거든. 해준다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는 제가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지스타운센터를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분 좀 신뢰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왜냐면은 저는 이더리움 채굴 하려고 지스타운센터를 샀었는데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려고. 거기서 채굴. 네, 그게 채굴. 채굴을 하려고 당시 채굴을 하려고 그 주변에 이더리움 채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채굴용 노트북이랑 이런 거를 샀어요? 구비를 해가지고 네 그런 걸 노트북을 구비를 해가지고 전부 채굴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진짜 지산을 필요했네. 매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 지금 컴퓨터도 그 PC 본체도 엄청 비싼 거. 채굴용 채굴용. 본체고 어.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런 지산이 저 데이터대로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 망한 거예요? 아니 채굴해가지고 망했다는 돈 게- 벌었겠지 뭐. 아니죠. 아니야.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그렇게 채굴 안 했어. 방식이 바뀌었고요. 이달의 중간에 그래서 푹 지금- 떨어졌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제 그 갖고 있어요? 로컬에서 뭐 아파트 입주 청소하신 업체에 임차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로 현금 흐름이 연에 마이너스 5,600만 원은 될 거예요. 3억짜리인데. 그러니까 한 맞아. 2%에서 3% 정도의 월에 마이너스 5,600이라고? 연에. 연. 연.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왜 나오냐면은 그렇지. 3억짜리에서 원래 사람들은 한 1,000만 원은 벌 거로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3.3%는 번다고 생각했고 당시 대출은 2%였는데 실제 임차료는 700만 원이고
금리는 높아져 버리고. 대출 금리는 4.5%니까 야. 현금은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상가도 똑같습니다. 상가도. 내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는데. 도변 이야기 다 나온다. 또. 나는 진짜 사기당하고 맨날 망하고 잘못 사고 큰일이야 진짜. 저는 이제 한두 뭐 군데가 막 아니야 지금. 경험도 못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해보려는 생각도 거야, 있긴 본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해본 거야? 사실은 채굴하려는 생각이 좀 더 컸고 막 채굴 나랑 기용 노트북도 비슷하네. 샀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제가 노트북을 주변 사람들에게 헐값에 매각한 게 손실이 더 크지만은 그 손실이 더 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산 시장이 진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떨어지고 그러면 시차 두고 한 3개월 후에 우리도 떨어진다가 아니고 덜 상승한다. 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구매력이 없어지니까.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더 예, 예. 상승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발 금융위기는 부동산발 금융위기요? 네,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까 뉘앙스가 그랬거든.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금융위기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금융위기라 하는 건 은행이 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아니면은 아니지. 뭐 부동산발로 해서 저는 많은 저축은행들은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저축은행. 네, 소위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어. 다 거의 폭탄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네,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들. 네, 각종 그런 이제 비은행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1금융권이 은행들만 그나마 버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2025년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아시겠지만은 네. 24년 한 해에 공공기관의 대입연재 금액이 17조 원인데 그 중에서 전세 관련해 가지고 주도보, 주공공, 서울보증만 해서 8조 원 보증 대입연재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저희 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직 뭐 안 터졌고 그래가지고 4월 이후부터는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어려워진다. 네, 금융기관들이랑 이제 관련한 여러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시행사들. 이른바 이제 비금융기관이라는 게 네. 4대 시중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말하는 제2금융권 거야? 네, 모두를 말하는 예. 거예요? 그럼, 모두? 네네. 그럼 특히 지사는 큰일 났네. 나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에만 익스포저가 대출이 많은데. 많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PF 익스포저가 많았던 거는 아까 뭐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이런 데가 익스포저가 많았던 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 투자했다 그러면 같이 심사하고 하는 그런 느슨한 심사 관행이 많았어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왜 이번에 저 홈플러스 MBK랑 홈플러스. MBK랑 홈플러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홍종학 교수 과거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던 경제학과 교수인데 오늘 페이스북에 써 놓은 내용도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어떤 위기가 네.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상징한다. 홈플러스 사태가. 페북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있을 때 2010년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지. 신용등급 강등할 때 그 첫 주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냥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첫 주차에서는. 그리고 탄핵 선고할 때도 저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막 그러나 하실 때마다 계속 시장이 그렇죠. 추렁추렁 됐었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진짜 거의 막 마켓이 거의 붕괴 수준까지 한번 왔었죠. 그럼 우리 탄핵 그래서- 선고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말해줘야지. 되긴 될 거야. 일단 우리 저한테 양쪽으로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도 반대로 정답자들한테 이제 써야 돼요. 서비스를 해줘야지. 아니 거기는 가결 부결은 지상파가 원하는 거고 그래,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인용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되냐, 무조건 이것만 인용되는 말해주면 되지. 거기 때문에 인용되면은 솔직히 말해 혼자만 손해 보고 우리는 돈을 좀 벌게 해줘야지. 자기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망할 수는 없잖아. 저는 부동산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간 부동산은 인용이 모르겠고, 되면 그럼 그래도 뭘로? 조금 좀 네. 안정은 되지 않을까요? 나는 네, 그렇게 되면 뭐 주가 안정화 될 거라고 올라가고 생각합니다. 주가 올라가고 그렇죠. 어쨌든 환율이 너무 떴잖아요.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너무 이러겠지. 떠가지고 지금 이제 계엄 탄핵하면서 환율이 막 1,400원대에서 놀았었기 때문에 지금 1,450원 넘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못 좀 살아. 대외 리스크를 좀 더
과잉 반영한 것 같긴 해가지고 예.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아니 민간 국가도 집어넣어놨는데 4월 15일 전에 해결 안 될 텐데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뭐 민간 국가는 그 환율이랑 관련이 상관이 없어요? 난 없고 있을 이제 것 같은데. 원전. 원전. 아니 예. 원전 그건 맞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자체가 예.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아니 제약을 받을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지만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원래 후죠. 아니요 작년에 명목으로 5.8% 성장했는데 명목으로. 예, 올해는 명목으로 3.4% 성장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장률이 그렇지. 꺾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 압력이 없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무서운 게 서학개미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학 주식이 많아지고 이것도 뭐 하는 총재도 맨날 얘기하지만 환율 상승 압력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목 씨는 그런 걸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최상목이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지금 최상목은 삼겠다는 없고 데잖아. 최상목은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최상목은 없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해 그 사람이랑? 최상목 경제수석은 그분은 학력고사 랭킹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 분이시고 공부 너무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네.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는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강남 엘리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보수 아니야? 갑자기 수상해졌는데. 아이,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 이창용 총재가 오늘인가 그저께인가 본인도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봐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있지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치고 인간들로 인간들로. 한국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난 했어. 정말 이창용은 가끔가다 맞는 말 진짜 많이 해. 진짜 맞는 말이야.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진짜 맞는 말이야. 헌재 재판관 임명하러 간 사람이 이창용이거든요. 아. 나는 이창용이 오히려 헐났다고 생각해. 아. 최상목보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무슨 기조연설이어가지고 영어로 써놨더라고. 근데 제가 쉽게 나중에 나 풀이해드릴게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네. 알아서. 풀이해드릴게. 근데 한대가 중요한 건 진짜 이거야. 구구절절 야 그놈들 믿지 말아라. 중요한 건 어. 이 공부 잘하는 인간들 진짜 고생 모르고 잘한 사람들, 네. 부모 덕 많이 받고 사람들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다시 올려놓고 우리 또 그래서 무시당하면 또 걔네들이 또 막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이 악순환이 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